자, 우리 산문 현대 소설도 자, 줄거리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보기를 보면 이 글 전체 맥락을 잡을 수 있거든요. 혹시 산문 풀 때 꼭 전체 맥락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맥락 한번 보시죠.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그럼 이제 나라는 1인칭인데 나가 세 가지 서술 방식이 있네. 그럼 그게 뭘까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나죠.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가 등장인물들의 심리,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해석을 통해 이해하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천천히. 자,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가 아니고 그대로 외양, 외모, 치중하면 된다. 이럴 경우는 뭐냐?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하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라. 이건 이 말은 해석해 준 거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스스로 해석해봐. 이런 얘기지. 뭐 몇단 얘기지 뭐 간접적 묘사니까요.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이때 나가 유년, 어릴 적 유년이라고 제한을 해버리면 유년의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외양하고 외모. 근데 이런 측면에서 외양이나 외모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된다. 어쨌든 똑같이 요거니까 직접 목격하는 느낌도 있지만 스스로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요게 공통범위죠. 요거는. 그래서 셋째 방식의 유년의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된다면, 셋째 방식의 여기 외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심리까지 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구조가 간단한 거죠. 이렇게 온다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심리까지 서술된다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합쳐진 넷. 요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기억,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 서술자 해석을 통해 내면, 심리란 말로 바꿔놓은 거죠. 그럼 해석을 통해 이해한다는 거고. 서술자가 유년의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유년의 나의 행위. 그러면 유년으로 한정된 거죠. 행위, 외모, 외양, 외모, 행위.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당연히 이것만 했는데 유년으로 제한됐는데 심리 없으면 독자가 스스로 같은 말이죠.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면 유년에서 바라보는 외모, 그럼 직접 목격, 생동감, 해석이죠.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직접 목격하는 듯한 이거죠. 그럼 5번인가? 자,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외모 묘사하면서 유년의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면 독자는 그 심리의 공감, 그럼 다 맞네요. 그럼 이럴 경우는 큰일 났어. 이럴 경우는 지금 보기의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기억 미음을 가야 되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앞부분의 조건이 틀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는 꼭 확인을 하러 갑니다. 안 보이면. 그랬을 때 미음이 답인데 미음을 바로 볼게요. 자,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가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라고 아버지만 행위만 묘사하고 있는 거지 나의 심리가 반영된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어쨌든 밑글이 보기 전체를 반영하면
그 다음에는 윗글로 가서. 자, 그러면 이것도 윗글 적절 그러면 봅니다. 그럼 요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미리 보고 글을 읽어 가세요. 자,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그 부분 가보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쭉 다 읽어봤더니 5번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에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간에 유대감 이게 틀렸죠? 안 봐도. 지금 나머지 한번 볼게요. 왜? 봤더니 4번도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했다. 그러면 이해타산적인 어린 혹부리 영감에 대해서 나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끼리 유대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으로 답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에서 자, 가난. 자, 그럼 가난에 관한 이야기고 4번, 5번만 성격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답을 고를 때라도 4번, 5번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못 골랐다면 나머지 것도 한번 보세요. 30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게 맞다면 지금 혹부리 영감은 마이너스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결되는 게 바로 5번이겠죠. 그럼 여기 5번에서도 혹부리 영감은 위협적인 인물이지 유대감 느끼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끊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는 위협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뿐이지 유대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선택지만 봐도 답은 1번, 5번이 해결된 거죠. 뭐 침은 안 가도 끝난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뭐 아버지는 소주 2병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한 해석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혹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혹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정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주었는지 그럼 좋은 인물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잘 모릅니다. 가서 쭉 읽어보면 이건 충분히 쉽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부분은 지문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한번 보면은 자, 껌 5개, 빵 17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을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은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에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와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면 눈물을 보이는 거. 그러면 이제 거래를 끊지 않아서 눈물 보이는 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버지 잘못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소주가 잘못 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언어장애 있고 등등. 생존의 이유 나오고 여기에서 등등 봤더니 내가 카라멜 먹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이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등등등. 자, 아버지하고 얘기고 자, 시장 통해서 친구 만나는 게 죽어도 싫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20병이 와야 할 소주병이 2병이 모자란 채 왔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은 맛보기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고 그 더러운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몽땅 팔아봤자 남지도 않아. 그래서 혹부리 영감한테 나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말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갔지만 가게 안에 부쩍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하려고 우리는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나는 자초지정을 말했는데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실히 덕지덕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혹부리 영감이 품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고 얼굴 외모 묘사하는 거죠. 애초에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 막무가내였고 2병 없어진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기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됐죠? 마이너스 인물이죠. 그래서 현대
소설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전소설로 가볼게요. 고전소설도 똑같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줄거리가 있네요. 그럼 아들 유색이가 있고 인물의 관계. 아들 유색이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 집안의 사람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그러면 선생은 유색이 아버지겠죠. 집에서 내쫓는다. 그럼 이건 애정소설이죠. 유색이라는 아들이 백공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겠죠. 백공 남은 남자 어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은, 그럼 이 사람과 직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누구 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모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있고, 고전소설도 역시 어려워하지 마세요. 줄거리 보고 인물의 관계 잡은 다음에 보기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가서 보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를 보면 36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키역과 니은을 가면 되고 A, B 부분만 가면 되고, 이같이 좋지 않은 일 그 부분만 가면 금방 끝나거든요. 이것도 거의 지문 아니고도 부분만 봐도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문학이 너무 쉬워가지고. 어쨌든 봅시다. UC 3대록은 UC 3대 인물들의 이야기를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인데,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그러면 3대 이야기인데 3대 가문인데 각각의 1, 2, 3의 뭐 이야기가 있다고 치면 이런 것들은 완결성을 갖고 있지만 모두 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 결혼과 관련된 파생된 혼사와 관련된 파생과 갈등 이 한 가문에서 일어났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 맥락은 지금 혼사 갈등이라는 거지. 이런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 가법이라는 건 집안의 법도나 이거 몰라도 또 인물의 성격. 그러면 인물의 성격이라는 건 갈등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이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성격이나 또는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이렇게 갈등을 또 가문 차원에서 해결해 간다. 그럼 이것이 갈등의 원인인 거고. 자, 유색이 이야기와 유세영 이야기를 보니 두 개 이야기가 있나 봐. 각각이니까 두 개네. 갈등이 한 가문. 그럼 어떻게 나와도 한 가문에 있는 거죠.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돼 있다. 맞겠네. 유색이 무조건 보기 기준으로 보란 말이야. 유색이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관여했나 봐. 선생은 아버지 것이고 승상은 누군지 모르겠고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지 말 수 있고. 맞네. 지금 혼사 문제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본 부모니까. 부모와 또 누구 알파겠지. 가문 사람이겠지. 유색이가 혼사와 관련된 곤욕을 치르는 것과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이거 왜 틀렸을까? 이게 선택지만 봐도. 잘 봐. 가법은 맞는 건데 인물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돼 있다면 이거는 유세기가 또는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해. 그러면 유세기가 또 다른 인물과 결혼하는데 곤욕을 치러 라고 했는데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라면 얘네 둘의 대립도 아니고 얘네 간의 대립도 아니고, 그러면 갈등의 원인 인물 성격 간의 대립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가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색이 그리고 유세형. 그러면 유색이가 누구랑 다른 X라는 인물과 갈등해서 지금 혼사에서 곤욕을 치러야 되고, 유세형도 누구와 성격상 대립 갈등이 있어서 얘가 혼사에 장애 힘들어야 되거든. 과연 그런가?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물음표. 얘네들은 둘 다 군맨인 것 같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인물들인데 얘네들이 누구와 갈등을 일으킨다? 좀 모르겠어요. 그럼 물음표를 해놓고 가야 될 것 같고, 백공이 유세기를 사이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는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4번 때문에 유세기, 아까 백공, 유세기는 백공이 사이를 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세형은 부마, 임금이 사이를 삼은 거지. 보니 이거 맞다는 얘기지.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백공이라는 다른 집안에서 임금이 이렇게, 얘네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얘네가 삼으려고 했다는 거지. 얘네가 집안이 집안으로서 이렇게. 자,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소저와 회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 각각의 하나하나는 다 마무리 되었다고 돼 있네. 그럼 보기에서, 그럼 어쨌든 갈등은 있었지만 이제 갈등은 해소됐기 때문에 한 인물과 회로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살짝 봤을 때, 아하, 이게 지금 가법과 인물 간의 갈등, 누가 누구의 성격 차이 때문인가 라는 것은 알 수가 없네. 그럼 살짝 여길 가보면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면 되지만, 이걸 가보면 자, 모르면 지금 가서 보면 되겠죠. 백공이 왈 혼인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백공이 말하는 거네. 혼인은 좋은 일인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한림의 제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그러면 한림은 여기서는 유색이네. 기별의 사이를 삼고자 하였으니, 그러면 백공이 유색이 한림이라고 이제 지위를 붙였네.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그러면 유한림의 아버지, 선생과 아버지와 이제 승상 정도가 되겠네. 형제라고 말했으니까 두 명이겠지. 도와 군자라 얘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 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그러면 이 유세기를 문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군자 도인이기 때문이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중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유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싫다고 거부했는데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원하면서, 거짓말했네. 정략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희 희롱함이외다. 내가 거짓으로 희롱했습니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고지 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의 도리어 해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소서.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와, 이제 아들이 부모 허락 없이 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희롱을 한 거였지, 거짓말로.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에 극진한 대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을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제치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잠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그러면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산말을 이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시집 보냈다라고 한다는 것은 가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인물의 성격 때문에 갈등을 빚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같이 좋은 날, 이거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백공이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고 백공이 한림을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이죠. 혼나고 있잖아요.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하든, 둘이 의견 대립이 아니고 얘는 꽁똘 뭉쳐서 가법을 살려서 얘를 혼낸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끄지람을 들었고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 많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끄지람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끄지람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 없이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찍더라도 3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논리상. 그리고 A, B. 그럼 A, B를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럼 A, B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그 부분만 가서 보면 됩니다. A. 그 대신 누가 하는 말인지를 앞뒤를 보세요. 화설, 장씨, 기억도 물었네. 이것도 봐야 되겠네. 뭐 화설, 장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그럼 이화정에 와서 장씨의 인물, 기억의 핵심은 슬픔, 한탄하는 곳이네요. 그럼 바로 기억 가서 이제 풀 수도 있겠네. 그러면 A, B 풀려고 했다가 기억을 풀게 됐네. 그럼 장실 중심으로 기억, 학문 영마 아니고 불신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한탄. 그럼 답은 바로 3번이 돼버렸네. 니은까지 안 가도. 자, 문학이 너무 쉬웠죠? 그럼 A, B, 다시 A로 갈게요. A.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난군을 빼앗아가. 그러면 내 난군이, 난 결혼했는데 이미 왕의 사이로 빼앗아갔네. 부마가 돼버렸네. 그럼 난 두 번 이제 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 자, 원래 본처지만 이제 부마가 됐다는 건 내 남편이, 논리가 내 남편이 지금 부마가 됐다는 건 왕의 사이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내가 먼저일지라도 공주가 윗사람이니까 이제 공주의 남편이 된 거지, 내 남편이.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으로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치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너무 같도다. 너무 격차가 벌어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용모로는 내가 좀 앞서는데 먼저 혼인 예물까지 먼저 했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참아낼 줄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내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난군의 마음은 이를 쫓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도다 나의 앞나라가 어디 됐고. 이제 공주 나를 베풀고 공주 아버님 어머니 둘 다 시누이까지 꼬들기면 난군은 이제 완전히 공주 편이 될 건데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내용이죠. A.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 일단은 내가 먼저 결혼을 했고 등등. B는 아직 모르겠어. A와 B는 모두 비유. A에서는 하늘과 땅과 같다.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의 표현으로. B는 모르겠지만 난 공주에 대한 원망.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모르겠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맞네. 됐지? 그러면 일단은 다 맞는데 B만 4번만 잘 모르겠어. 그럼 B로 가야 되겠네. 사실 뭐 바로 찍어도 되는 거지만
자, 앞뒤.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쫓음을 원망하는가? 장씨가 잠시 동안 탄식하. 나를 쫓아온 걸 원망하는가? 장씨가 이제 또 답하는 거지.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하시오.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귀방에서 홀로 늙는 걸 참아내겠습니까? 다만 제가 귀댁에 들어온 지 5, 6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니 낭군뿐이고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치 않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같게끔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한가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깍질하며 비웃고 등등등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지. 그러면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랬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A와 B는 모두 비유적인 진술을 통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하졸이 머릿수를 채워서 요구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고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 이거 됐고 B는 원망하지 않지.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무슨 말이야? 전혀 나와 있지 않지. 우월한 지위는.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됐어. 이것도 됐고 다 풀었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학의 마지막 현대시를 보고 문학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도 굉장히 쉽죠? 자, 역시 현대시 두 편인데 보기 있으면 보기를 먼저 보고 쉽게 가겠습니다. 자, 이건 보기가 있긴 합니다. 자, 44번, 45번이 더 강력한 보기니까 45번을 가지고 한번 나를 풀어볼게요. 자, 새에서 세 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의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 잘 봐야 돼. 논리로 보면 쉽고 아니면 어려워.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잊었다. 일상에서 편안해.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잃었다. 자, 새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하도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그러면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다. 아이러니와 그럼 뭐가 또 있는 거지? and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 자의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큰 틀로 봤을 때 별거 아니지만 논리로 잘 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봤을 때 충실하면 할수록 새의 본질을 잃어간다. 현실에 만족하면 할수록 자유를 잃어간다. 자유의 가능성을 버린다. 이렇게 두 가지, and니까 두 가지거든. 그러면 자,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 내가 갇혔구나. 일상에 자유가 없구나. 이런 얘기겠지. 못 나가구나.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이겠지. 그러면 편안하지만 갈 수 없다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억압이라는 두 가지.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안 나는 거지.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그대로지. 성실하게 부지런히 걷는다는 건 날개가 귀찮아진다? 날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때 잠재력이 상실된다는 건 날 수 있는 것이 상실된 거지. 그러면 성실한, 충실한 생활이 잠재력을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지.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것은
날지 않는 거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 말이 안 되지. 지금 뭐다?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라 이게 걷는 것은 지금 삶에 충실하다 보니 본질을 잃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본질에 충실하단 말이 안 맞지. 그럼 답은 그냥 4번이지. 본질 이퀄 날지 않는 거니까 본질을 잃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 공기를 갖다 접하면 되는데 그냥 음미만 하고 있어.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그렇지, 날아갈 수 있는데 음미만 하고 있어. 공기를 통해 날아올 수 있는데 라는 거지. 답은 선택지 그냥 논리만 봐도 답이 가볍게 4번입니다. 해석으로 갈 시간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보기 44번. 자,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기억, 미음 가보면 됩니다.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이므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이 공기와 바람인데 이것이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네.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쉽게 이거는 기억에서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이번 니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인지, 디귿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 속성을 좀 때려치고 이거 하나하나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바람이 자꾸 부는데, 이런 거 잘못, 바람 자꾸 부는데 퍼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강조하면서 이거 나올 거라고, 요거 할 거라고. 바람이 부는데 파트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그러면 논리상 보세요. 분다라는 것과 섰다라는 건 대비가 딱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분다라는 건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럼 섰다라는 건 고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트가 되는 거죠. 바람은 자꾸 부는데 나는 서 있어. 그럼 뭔가 대상과 나의 대비인 거죠. 똑같은 겁니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강물도 속성이 흐른다라는 변화, 움직임인데 파트 이거죠.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라는 건 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대비 속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본다면 정답은, 자,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부는데 나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바람과 나를 대비시켜서 나를 반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죠. 그럼 이제 43번도 그럼 똑같이 가를 가보면, 자, 불려가는이라는 피동편을 통해 자신의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인지, 순응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당정하는 건지, 없을까? 이거 있다는 건데, 사랑하는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 이게 핵심인 거죠.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좋네요. 변함없는 자연에서의 깨달음이 아니고 반성인 거죠. 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없다의 반복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었어도 뭐 논리상 보면 쉽죠. 그러면 자,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바람은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어. 무슨 말인가? 내 괴로움에는 과연 이유가 없을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 이유는 나는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거지. 무언가에 대해서.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나의 개인적인 측면이죠. 나의 개인적인 측면에 매달린 적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역사를, 우리 조국을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바람은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지 못해. 시대를 슬퍼해야 되는데.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그럼 우리가 윤동주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반성과 성찰이라고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윤동주가 일제라면 시대적인 아픔에 나는 저항을 하고 나도 지금 바람처럼 강물처럼 흐르고 변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을 못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면서 과연 진짜 없을까? 있다. 그거는 내가 변하지 못하는 거다. 저항하지 못하는 거다. 라는 반성의 자세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번도 4번이 됐습니다. 44번은 2번 풀었고 45번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너무 쉽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15분 안에는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가 문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